어떤 환자분이 임플란트 주변 뼈가 높고 나사가 노출되어서 그게 또 앞니 쪽 임플란트라 웃지도 못한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나사가 통째로 빠지는 것까지. 그럼 임플란트 정말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내용 치과에서 듣기 어려운 이야기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임플란트를 하면 얼마나 쓸 것 같은지 환자와 의사의 생각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의 63.6%는 10년 이상으로 예상한 반면 치과 의사의 43.2%는 최대가 10년으로 예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환자가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일종의 치주 질환입니다. 첫째는 잇몸 점막에만 염증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직 뼈 손상까지는 없습니다. 잇몸이 조금 붓고 빨갛게 변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이 경우 염증이 잇몸을 넘어서 뼈까지 진행된 상태로 잇몸뼈가 내려앉아 임플란트가 노출되고 고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는 전체가 금속이어서 충치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기 시작하면 속도가 자연치아보다 훨씬 빠릅니다. 임플란트가 왜 자연치아보다 치주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잇몸병의 원인인 치태가 임플란트 주변에 더 잘 쌓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치아에는 주변에 PDL이라고 불리는 치주인대 파이버가 여러 방향으로 치아를 보호해 주는데, 임플란트는 이러한 PDL 구조가 없거나 굉장히 적어서 취약해요. 임플란트 주변에 방어하는 성벽이 자연치아보다 얇고 약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잇몸 질환에 대한 면역력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사람은 양치질을 대충 해도 잇몸이 건강한 반면, 누군가는 아무리 꼼꼼하게 관리를 해도 잇몸 질환이 생기곤 합니다.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잃고 이를 뺀 후 하시기 때문에 치주염에 대응하는 주위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집안 어른들 중에 40대부터 치아를 다수 빼고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신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남들보다 관리를 더 신경 써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예방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양치와 스케일링입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잠드는 습관이 있다면 치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신 분들은 잇몸약, 미노클린 연고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해서 사용하면 임플란트 정말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치아를 빼고 나면 잇몸이 꺼지는 골 위축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골이식이 필수적입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다 보면 골이식 하지 말라는 유튜브 원장님들이 있으시던데, 임플란트는 뼈 안에 심어져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나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되면 치태가 나사 사이사이에 껴서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킵니다. 몇몇 유튜브를 보고 환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으면 주변 조직이 압박을 받아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가끔 보면 치아마다 임플란트를 다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계시는데, 어금니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앞니 같은 경우는 힘을 많이 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그 주변으로 염증이 생기고 뼈가 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니 쪽은 각각각 심는 것보다 브릿지 형태로 적정한 거리를 띄워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임플란트는 본체 위에 치아를 연결하는 형태로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 인터널 타입의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형태는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두께가 얇아서 어금니와 같이 센 힘이 가해지는 곳에서는 본체가 찢어지는 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이렇게 찢어진 임플란트는 틈을 따라서 골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숙련된 의사가 적당한 임플란트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심는 행위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깊이, 생물학적 폭경,
주의염, 뼈의 두께, 직경의 관계, 임플란트 끼리의 거리, 이런 거 고려하면 변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면 피가 나고 시야가 좋지 않아져요. 이래서 의사의 경험과 숙련도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임플란트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사전에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미리 인지하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확실히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 주의염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 덴티피디아였습니다. 이미 큰 돈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했는데 몇 년 후에 염증이 생긴다면, 뼈가 녹기 시작했다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 주의염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이 없이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염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치아나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의 차이입니다. 임플란트는 인공물이기 때문에 충치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치아보다 불리한 치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관리를 못하면 치주 질환이 아주 잘 생깁니다. 저는 임플란트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주기를 가급적 6개월을 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식을 가지고 양치를 하는 치과 의사도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치석이 쌓이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치은염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임플란트 주의염, 즉 뼈가 녹는 치주 질환이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임플란트를 완성하고 초기 단계 1, 2년 사이에 발생하는 염증은 대부분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잇몸에 국한된 염증으로 뼈 손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빠른 치료 시 완치가 가능합니다. 잇몸이 부었다면 치과에 가급적 빠르게 방문하여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 후에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단계에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는 임플란트 주위염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술을 하는 방법과 수술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술을 안 하는 방법을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90%의 환자를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뼈 녹은 정도가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비수술적 방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구강 환경 개선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구강 내에 세균이 많습니다. 따라서 안 좋은 치아를 빨리 치료하고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통해 구강 내 세균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임플란트 주변 청소를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어려운데 특수 장비가 필요해요. 임플란트는 나사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스케일러로는 나사 사이사이를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전용 장비를 이용해서 임플란트 주변을 청소합니다. 셋째, 항생 연고를 잘 도포하는 것입니다. 미노클린 연고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연고가 3개월 동안 서서히 방출되면서 잇몸뼈 녹는 것을 늦춰줍니다. 넷째, 전신적 항생제 투여입니다. 약 5일간 잇몸에 고농도로 나오는 항생제를 처방하여 드시면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킨 세균들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수술적 방법은 많은 환자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감히 말씀드리면 수술 없이 할 수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중에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환자들이 싫어하지만 가끔 수술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을 열어서 염증을 직접 제거를 하고 임플란트 표면을 깨끗하게 다듬어서 세균 부착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주 재생을 할 수 있는 엔도게인과 골리식을 함께 진행하여 임플란트 주위에 치조골 재생을 돕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뼈 손상이 3분의 1이 넘어서면 임플란트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최악의 경우 염증이 심하면 주변 뼈까지 빠르게 녹을 위험이 있어서 주변 치아나 임플란트까지 빼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염증이 있는 임플란트를 즉시 제거하고 이미 골소실이 많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발치 즉시 골이식을 시행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약 4개월에서 6개월의 회복 기간을 거친 후에 재식립을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초기에 발견하면
하면 치료가 아주 쉬워집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결국 임플란트를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치료법과 관리법을 잘 기억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신경손상과 상악동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덴티피디아였습니다. 임플란트 부작용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신경손상과 상악동염이에요. 어떻게 예방할 수가 있는가? 잘 아시는 치과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치주과 전문의를 검색해서 찾으시면 유리해요. 그리고 디지털 가이드를 사용하면 안정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고 가격만 싸다고 아무데나 가셔서 무턱대고 임플란트 하지 마세요.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치과 의사들이 가장 긴장하는 때는 양측 아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임플란트 식립 전 CT를 찍기는 하지만 환자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다르고 의사가 머리로는 위치를 파악했다 하여도 손으로 식립하는 위치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임플란트가 너무 깊게 식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가 신경과 아주 가까운 경우 신경을 압박하면서 저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드릴링이나 치과의사의 실수로 인하여 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입술, 턱, 혀의 감각 저하 또는 저림이 생깁니다. 지속적인 통증 또는 찌릿찌릿한 전기 자극 같은 느낌이 입술 부분에 발생을 해요. 심한 경우는 밥풀이나 침이 여기에 묻어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먼저 CT를 찍어서 임플란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임플란트가 신경에 가깝거나 신경을 침범하여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라면 임플란트를 빠르게 제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약 한 달 정도 스테로이드와 비타민 B를 처방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신경이라서 회복이 느리긴 하지만 약 8개월에서 12개월이면 완전 회복까지는 아니어도 한 80%까지는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 손상이 일어났는데 병원을 안 찾고 일주일 이상이 지난 다음에 약을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임플란트 식립 후에 마취가 안 깬다 그러면 바로 치과에 찾아가서 약 처방을 받거나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신경손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치과의사가 분석과 진단을 정확히 하고 임플란트를 잘 식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 사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00%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악동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악동염이란 코 옆에 상악동이라는 부비동이 있는데 이곳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코막힘이나 누런 콧물, 얼굴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상악동이 큰 사람들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악동 점막이 찢어지거나 뼈 이식제가 세균 감염된 경우에 상악동염이 발생합니다. 경미하고 술식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항생제 처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악동 점막이 찢어진 경우는 임플란트 제거 후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안정된 상태에서 재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임플란트가 상악동에 들어간 경우에는 고도로 숙련된 술자가 시행해야 합니다. 저희 병원 근처라면 저한테 오시면 되는데 아니라면 치과대학 병원으로 가셔서 교수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임플란트는 단순히 심는 것이 아니라 신경과 상악동을 고려한 정밀한 수술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치주과 전문의는 수련 기간 내내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논문을 읽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 치주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술하는 치과의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가 있습니다. 디지털 가이드 임플란트를 이용하면 3D CT 분석을 통해 신경과 상악동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차 없는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덴티피디아였습니다.